오늘 어디서 놀까? 중독성 있는 광고로 잘 알려진 숙박업소 예약 앱 야놀자. 야놀자는 2005년 모텔 종업원 출신 이수진 대표가 만든 숙박업소 정보공유 인터넷 카페에서 시작됐습니다. 결국 가장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 경험이 있는 거에서 한우물을 파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결국에는 저는 숙박업에서 이 재미가 붙으니까 이게 사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인터넷 카페에서 모텔 예약 사이트로 커진 야놀자는 지난 2011년 모바일로 수요가 대이동하는 시기에 발빠르게 앱을 내놔 시쳇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야놀자는 모텔뿐 아니라 펜션, 호텔, 해외 숙소 예약까지 서비스를 넓혀 가입자 1,300만 명을 보유한 국내 1위 숙박 여행 플랫폼으로 컸습니다. 올해는 기업 가치가 무려 10조 원까지 불어나며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비전 펀드로부터 2조 원의 투자도 끌어냈습니다. ホテルの予約宿泊ですね、それから移動、さまざまな体験だとか飲食、これらを AI を使ってですね、どんどん革新するということで急成長している韓国ナンバーワンの旅行プラットフォーム。 하지만 정작 야놀자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숙박업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객실 30개짜리 모텔. 매출 5천에 직원 순수 월급만 2천 정도. 그리고 그냥 공과금이 한 600 정도. 수도 전기 600? 네. 이자만 2,200. 200 남았어, 200. 여기에 프로 수수료 500에 네. 광고비 300에. 기품을 아직 안 집어넣었어. 그렇죠. 안 집어넣었죠. 참 슬프다. 월 매출이 5천만 원에 달하지만 800만 원이 야놀자로 빠져나가고 정작 업주 손에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인건비라도 줄이기 위해 직원 8명 중 3명을 내보내고 가족들끼리 교대로 카운터를 지키기도 하지만 적자를 피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결론은 다 대출이죠. 우선은 이제 대출인데 대출이 이제 미리 내가 돈을 갖고 있어도 먼저 대출부터 신청해요. 근데 안 되면 결론은 매물로 나오거나 별게 없어요. 은행으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야놀자는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는 걸까? 기본은 예약 수수료입니다. 야놀자 수수료는 매출의 10에서 15%. 10만 원짜리 방을 예약하면 일단 15,000원이 야놀자 몫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음식 배달앱 수수료가 식당으로부터 3에서 5%대의 수수료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사 수수료엔 결제 수수료와 24시간 고객 대응, 마케팅, 플랫폼 운영비 등이 포함돼 있어 실수익은 1% 정도란 게 야놀자의 설명. 또 최대 27%에 달하는 해외 숙박앱의 수수료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야놀자는 해외 숙박앱들은 받지 않는 광고비를 받고 있습니다. 앱을 실행했을 때 눈에 띄는 곳에 업체를 배치해주는 대가입니다. 최소 광고비는 월 40만 원 선. 45만 원짜리 하면 사장님 어디에 나와요? 예. 다 밑에 나오죠, 밑에. 안 보여, 안 보여, 아예. 아예 안 보여요. 돈을 내는데도 노출은 안 되는 거죠, 거의. 광고비를 올릴수록 앱에서 업소의 노출 위치도 위로 올라갑니다. 고액 광고가 제일 어느 지역에서 들어가도 얘들이 제일 일본으로 뜨는 거예요. 거기를 뜨면은 일단 먼저 노출이 되니까 내가 돈을 많이 줘서라도 아무래도 판매량이 늘어나겠죠. 문제는 숙박업소 노출 영역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야놀자 앱에서 모텔이 노출되는 메뉴는 지역, 내 주변, 쿠폰, 특가 등 5곳. 여러 메뉴에서 상단 노출을 하다 보면 광고비도 점점 늘어납니다. 최고 많아봐야 100만 원 선이었을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 인기 추천을 만들고 15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제 100만 원짜리 광고하던 업체들이 150만 원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지역 탑이 생기고 그때마다 네, 광고비 영역이 늘어나는 거죠. 비싼 광고하던 업체들이 다시 그 위로 계속 올라가는 순환으로 광고비가 올라가는 거고요. 최근 광고비는 월 50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업소들 랭킹을 적어놔요. 제일 잘 나가는 업소 순으로 해가지고 그래놓고 우리 업소가 여기 좀 밑에 있잖아요. 사장님 업소 여기 광고 이거 쓰니까 이거밖에 안 된다고. 여기 보세요. 여기 광고 500만 원짜리 쓰죠. 이거 써도 이만큼 버니까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유도를 한다고 이렇게. 게다가 야놀자가 최고가를 받는 상단 광고 개수 자체를 늘리면서 같은 돈을 내고 효과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게 업주들의 주장입니다. 처음에는 한 업소만 신청받았었어요. 두세 달 있다가 여기는 뭐 구가 2개니까 구마다 1명씩 한다. 또 두세 달 있다가 2명이 됐다. 몇 달 있다가 4명이 됐다. 지역 탑 광고니까 1개 업소만 광고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8개 업소가 지역 탑이라는 그 광고 상품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 야놀자는 광고 여부는 전적으로 숙박업주의 선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야놀자 앱에서 광고는 특정 영역에 제한적으로 노출되고 있을 뿐 비광고 영역이 훨씬 더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업주들이 고액 광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쿠폰입니다. 야놀자 앱의 판매가 5만 원짜리 방, 할인 쿠폰을 쓰면 4만 원에 잘 수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선 왠지 할인받았다고 하면 만족도도 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할인받아서 사면 그런 느낌 있잖아요. 괜히 막 심리적인 만족감? 난 합리적인 소비를 한 거야. 근데 실제로 합리적인 소비일 수도 있어요, 이건요. 같은 상품을 싸게 산 거니까. 그럼 할인 쿠폰 비용은 누가 내는 걸까? 모텔 주인들입니다. 그런데 쿠폰은 업주 맘대로 붙이지도 못합니다. 업주가 광고를 하면 광고비 가운데 20에서 30%를 야놀자가 할인 쿠폰으로 알아서 붙여주는 식입니다. 자기네들 회원들을 위해서 야놀자가 이렇게 혜택을 준다, 그렇게 생색내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숙박업주 호주머니에서 다 나온 돈을 야놀자가 생색을 내는 거예요. 비싼 광고를 하는 업소일수록 고액 쿠폰도 많이 생깁니다. 광고비에 따라서 액수 자체가 틀려지게 붙고 100만 원, 150만 원짜리는 쿠폰이 1,000원, 2,000원짜리가 붙으면은 300만 원짜리는 5,000원짜리 막 붙여놓고 그래요, 쿠폰을. 그러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여기 5,000원 더 싸네? 일로 가자. 쿠폰. 쿠폰이 다 떨어지면 손님도 끊기기 십상입니다. 이 때문에 쿠폰을 확보하기 위해 더 비싼 광고를 사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쿠폰, 아까 말했던 쿠폰, 이 소진이 되면 금단 현상이 오거든요. 업주들 입장에서 없으면 안 들어올 거라는 심리적 부담이기 때문에. 좀 드문데 저희처럼 이제 약간 유흥이랑 혼합되어 있는 상권들은 그런 쿠폰이 딱 끝나는 순간 같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약이. 그럼 입장에서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뭘 해야 되지? 광고를 높일까? 그런데 이렇게 수백만 원씩 하는 광고를 하고도 광고 상품의 종류는 무엇인지, 광고 노출 기준은 무엇인지 업주들은 제대로 된 설명을 듣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200만 원, 300만 원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죠. 뭐 1년이면 거의 3천, 4천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세세한 설명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광고가 어디 어격으로 가고 쿠폰 얼마입니다. 딱 이렇게까지. 이와 관련해 야놀자는 업주의 동의 없이 쿠폰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요일, 객실 단가 등에 따른 업주의 요구를 반영해 쿠폰을 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코로나19 창궐로 숙박업계나 여행 레저업계는 유례없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야놀자는 지난해 매출 2,888억 원을 올리고 영업이익 109억 원을 내며 오히려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단순 숙박 예약 서비스를 넘어 종합 IT 테크놀로지 회사로 변모를 선언한 야놀자. 야놀자 테크놀로지, 여행의 모든 것 한 번에. 그러나 업주들 사이에서는 정작 야놀자가 발전시키는 건 착취 테크놀로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업주들하고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나 니네 밑에서 있었는데 너네들 돈 많잖아. 이 정도 갖고는 너네 괜찮잖아. 너네 안 죽어. 나한테 다 이렇게 해.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막 이런 느낌이 들어 막.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숙박업소 찾기도 편하고 또 싼 값에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야 이거 정말 좋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군요. 네. 모텔 업주들 입장에서는요. 수수료에 광고비까지 빠져나가면 적자인데 그렇다고 야놀자에서 빠지자니 그러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참 진퇴양난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야놀자는 계속해서 광고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광고 비용은 또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야놀자는 최근 들어 모텔 프랜차이즈 사업부터 객실 관리 업체, 비품 업체까지 인수하면서 빠르게 몸집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번화가. 모텔 한 곳이 불을 밝힌 채 영업 중입니다. 야외 바와 실내 공연장, 헬스장까지. 주변 다른 모텔보다 눈에 띄게 좋은 시설을 자랑합니다. 이 모텔 브랜드의 주인은 바로 야놀자입니다. 사실 야놀자는 예약 중개업자이면서 동시에 모텔 브랜드를 6개나 보유한 프랜차이즈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2011년 9개로 시작한 일명 야놀자 모텔은 이제 전국에 237곳이나 됩니다. 야놀자 같은 거는 뭐 시스템이 처음 모텔 창업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A부터 Z까지 다 준비를 해주고 고객 유치하기 좀 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 상호점도 야놀자하고 같이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서울만 해도 25개구 가운데 17개구의 야놀자 모텔이 들어선 상황. 마포, 성북, 관악 같은 숙박업소 밀집 지역엔 서너 개씩 성업 중입니다. 반경 150m 안에 야놀자 모텔 3곳이 모여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본 데는 4개까지 봤어요. GS25C가 50m 내에 3-4개가 다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야놀자는 브랜드 이름만 바꿔가지고 지금 한 상권에다가 다 집중해서 넣거든요. 야놀자의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바로 숙박 빅데이터입니다. 어느 지역에 숙박 수요가 많은지, 어떤 시간대에 고객이 몰리는지, 객실 가격대는 어떤지 모든 정보가 야놀자로 모입니다. 여기에 야놀자는 지난 2019년 객실 정보 시스템 1, 2위 업체를 인수하고 모텔 관리 디지털 시스템까지 개발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전국의 모텔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구조란 뜻입니다. 예전 같으면 모텔 상권을 분석할 때 현장에서 드나드는 사람이나 차 숫자를 직접 셌습니다. 야놀자는 거래처 데이터를 다 갖고 있으니 그럴 필요가 없죠. 현재의 야놀자라면 모텔에 있는 비품 재고까지도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업주들은 야놀자가 자신들의 모텔에서 얻은 정보로 상권 분석을 한 뒤에 야놀자 프랜차이즈 모텔의 입지를 정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거 공정한 경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야놀자에서 또 여기 우리 옆 가게에다 또 냈어요. 그럼 우리 걸 데이터를 다 알아요. 야 손님들 이쪽은 20대가 얼만큼, 30대가 얼만큼, 뭐 결제가 얼만큼, 그리고 가격은 이럴 때 이 시간대 많이 들어오고 정확히 타겟을 노릴 수가 있어요. 얘네들 야 여기는 그러면은 뭘 더 하면 되겠네. 뭘 더 하면 되겠네. 입지를 선정한 다음은 리모델링입니다. 야놀자는 주로 지역의 낙후된 모텔을 리모델링해 자사 브랜드 모텔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놀자의 건설자 회사 야놀자 C&D가 등장합니다. 야놀자 모텔 한 곳당 최대 6천만 원에 달하는 설계비와 수억 원의 공사비가 야놀자 C&D로 들어갑니다. 디자인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에 대한 걸 사용하는 거에 대한 그 돈을 내라 이거예요. 자기네 브랜드를 사용하려면은. 실제로 지난해 야놀자 C&D는 505억 원 매출에 당기 순이익 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본사를 제외하면 가장 돈을 잘 번 계열사였습니다. 일반 모텔 업주들은 또 야놀자가 앱에서 노골적으로 자사 브랜드 모텔을 밀어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앱 최상단에 자주 노출이 되거나 야놀자 모텔을 위한 프로모션들이 수시로 생긴다는 겁니다. 항상 키면은 자기들께 제일 먼저 올라가 있어요. 모든 게. 그럼 얘네들은 진짜 말 그대로 항상 400, 500짜리 왜 한다는 얘기? 그런데 그러면은 나도 400, 옆 사장님도 400, 다 같이 400을 해봐요. 그럼 그래도 얘는 위 같은 거에서
랜덤이 아니에요. 돌아가지를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실제로 야놀자는 고급형 모텔 추천 페이지도 따로 만들어 놓았는데 들어가 보니 죄다 야놀자 모텔이었습니다. 야놀자는 이에 대해 자사 프랜차이즈 모텔은 일반 모텔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모텔에게 낮은 광고비나 추가 쿠폰 같은 혜택을 주는 일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브랜드 모텔의 객실 관리 시스템, 그리고 건설업까지 안 하는 게 없는 야놀자는 최근 또 다른 사업체를 인수했습니다. 모텔에 칫솔, 샴푸, 수건, 음료 등을 공급하는 비품 업체입니다. 그리고 저가 납품 공사를 펼치며 기존 비품 업체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래처 사장님들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000원인데 그쪽에서 제시한 게 2,600원인데 이 가격 뻔히 보면서 안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납치고 들어가가지고 거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건이. 어려워진 정도가 아닌데 지금 유지를 할까 말까 지금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업주들은 또 야놀자가 말로만 상생을 외칠 뿐 정작 책임은 업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현행법상 불법인 미성년자 혼숙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야놀자에선 만 14살 이상이면 별다른 제약 없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숙박업소에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야놀자에서 해도 신분증 확인은 오롯이 업주 책임인 겁니다. 저희가 항상 진짜 24시간 무슨 38선도 것처럼 지켜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화장실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잠깐 뭐 손님이 다른 걸 요청하면 그거 처리하러 갈 수도 있는 거 잠깐 비울 때가 있거든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저희. 올해 초 중소기업 중앙회가 모텔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혼숙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습니다. 업주들은 성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여부만이라도 표시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이디나 이름, 몇 시에 오겠습니다. 핸드폰 번호 끝.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맨날 일일이 이 사람 이 방에 들어갔는데 하나하나 다 잡고 있고. 야놀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 필요한 성인 인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야놀자의 갑질 의혹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회는 지난 2019년 야놀자 이수진 대표에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오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이 야놀자라는 회사가 단순히 예약만 도와주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뭐 안 하는 게 없는데요? 네, 심판을 봐야 할 사람이 아예 선수로 경기장을 누비고 다니는 모양새인데 이러면 불공정 경쟁 같은 문제가 없나요? 네, IT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은 등장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사업 모델도 기존과 다르기 때문에 적용할 법이 모호하기도 했고요. 또 법이 있다 해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세계 각국에서는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머리글자를 모아 가파라고 불리는 막강한 플랫폼을 구축한 미국의 4대 빅테크 기업입니다. 검색 시장을 장악한 구글은 온라인 광고도 사실상 독점하고 있고 애플은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자체 결제를 추진한 게임 업체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소셜미디어 시장을 절반 넘게 먹어치운 페이스북에겐 미디어 독과점 우려가 있는가 하면 아마존은 열악한 물류센터 노동 환경과 과도한 자사 제품 노출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실제로 규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독과점 규제는 독점 기업을 쪼개 팔라고 명령할 정도로 막강하지만 1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시장을 독점한 기업이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태를 규제하는 데만 초점을 둔 겁니다. 하지만 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은 상품 판매자 간 경쟁을 유도해 오히려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구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은 이용료를 받지도 않습니다. 당장 소비자들에게 피해는커녕 이익이니 괜찮은 걸까? 결코 그렇지 않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새 연방거래위원장이 된 리나 칸의 입장입니다. I think there's no doubt that consumers have in many ways benefited immensely from Amazon services. I think it's a question of
what's happening in the rest of the ecosystem and the rest of the marketplace. If you're a monopolistic firm that's earning monopoly rents in the business in which you're dominant, and you're using those rents to then subsidize entry into all these other markets, that could also distort competition that way. 미 하원도 플랫폼 규제의 5법을 꺼내들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자사 제품을 직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하는 행위도 제재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존이 아마존 베이직이라는 PB 브랜드를 팔거나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것도 앞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판과 선수 중 하나만 하라는 압박입니다. 언제든지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너희 까불어 회사 분리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게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떨 수밖에 없는. 한국도 플랫폼 규제 관련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자사 플레이스토어에서 거래되는 모든 컨텐츠에 대해 거래 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결제는 인앱 결제. 그러니까 무조건 구글 결제 수단만 쓰도록 강제하기로 했습니다. 컨텐츠 종류를 불문하고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죠. 이거는 앱 개발사에게도 문제지만 이용자들에게도 전반적인 디지털 컨텐츠의 비용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거여서 독과점의 횡포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도 입법에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입니다. 법을 내용을 보면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앱을 다른 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앱을 심사할 때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잡을 수가 있는 행위들입니다. 다만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하는 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입법 형식으로 법에 담아 주어서 시장에 거래하는 사업자들에게도 알려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1년의 논의 끝에 법안은 지난달 상임위 문턱을 넘었지만 이번 주 본회의까지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